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증시 상승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갑자기 낙폭을 키워가더니 현재는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승인도 30분 전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22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치러질 예정인데 주목할 만한 주요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 동안 또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오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저희와 함께 좀 조목조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을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회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논의될 만한 의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내일 새벽이면은 백악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하고 먼저 접견을 하면서 백신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통령과 그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문제가 다뤄지게 되고요. 특히 미국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국 간의 대화 협의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깊숙하게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에 나오는 대로 미국 주재 다자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군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호응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인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라든지 SK 같은 경우가 40조 정도가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중심이다 보니까 혁신, 신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협력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깊숙하게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북핵 문제와 그리고 한미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대기업들의 방향 같은데요.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첫 외교적 만나면서 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얻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사람 어떤 내용들을 좀 얻고자 할까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 복원이 되는데요.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위안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그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6월 달에 있는 런던에서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미일 삼국이 정상이 모이는 이런 협의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그 긴밀한 관계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겠지만 북한과 관련된 접근법을 어느 정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일이 공조하는 대상이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동북아의 역학 지형에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협력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정상 기간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CEO들도 함께 갔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삼성
삼성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MOU 체결을 했고요. SK는 노바백스와 관련된 위탁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파트너십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못 늘렸던 자유 관련된 대면 경제 부분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이슈가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요, 이 백신에 대해서 참여국의 백신을 먼저 공급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과도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쿼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먼저 쿼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쿼드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쿼드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쿼드와 관련된 2.0 버전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쿼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는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죠. 나토를 본떠서 인도 태평양 나토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쿼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재하고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에펙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안 지역 포럼 그리고 아시안 서미트와 같은 영내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쿼드 참여국들의 그 이해고요. 또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경우는 앞으로 7개 전선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무역이라든지 기술 분야에서 일어났지만 전염병 그리고 외교 안보, 금융 또 추방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보를 다층적으로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권에서는 분명히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에서는 가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판 나토로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쿼드 플러스라는 단체가 좀 있잖아요. 플러스 참여를 우리나라가 요청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그 합의가 불가능한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서는 주요 의제에서 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쿼드 참여 문제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 5월 달 이후에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 10개국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런던 G7 정상회담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통상이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그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비군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라든지 쿼드에 스스로 참여하기에는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안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협조하는 것은 아니냐. 강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서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지금 쿼드에 참여를 하라라는 요청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쿼드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쿼드를 참여하게 되는 참여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 몇몇을 보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냉전 시절 때부터 비동맹 노선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평양의 군사력 투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미국 편에서 중국과 강하게 대항하고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2만 9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은 군대라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상 병력이 15만 명, 전투기는 330대, 그리고 수상함만 하더라도 50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통 국가이면서 미국의 그 공동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에서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동맹을 복원하게 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략에 더 동참하게 될지 사실은 좀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세계 그 질서를 혼자 질 수가 없고 또 과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자 외교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응분에 대한 그 부담을 져달라. 그리고 공헌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대중국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부분,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 또 숙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동맹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춧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앵카, 그러니까 배의 그 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 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미 동맹이 이류 동맹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군사 장비라든지 그리고 기업 합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북핵 협상에서도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아무래도 가장 우리의 그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 순위로 올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핵심 축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래 싸움엔 새우등 터지는 격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방위적인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취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 쪽에서도 좀 압박이 이뤄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국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 10년간 계속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은 우발적인 현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나 기술력을 갖고 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미국의 그 입김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한 경쟁 대상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패권 국가의 주의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그 당연한 발전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인식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2, 3년 정도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가장 심해질 가능성이 점에서 주시장도 하나의 그 불확실성 요소를 앞으로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다시 세계 질서를 잡겠다라는 건데 대중국 정책이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트럼프 정권과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에게는 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아마 적인 그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리더는 미국이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도전하는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워싱턴 쪽에 있는 분위기도 엄격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중국을 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에는 서로 상이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한 지정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대립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시대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갈등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협조보다는 앞으로 7개 전선에서 다양하게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갈등 요인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지금 세계에서 위의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그러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어떻게 방어를 할지도 궁금해요. 미국은 어떻게 방어를 하게 될까요? 네, 같은 경우는 전쟁도 해보기도 전에 패권을 백인이 아닌 나라, 또 전혀 다른 그 문명이라든지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게 양보하는 그런 그 전략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 정책은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정면에서 경고를 하고요. 그래도 도전을 한다면은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권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도전자에 맞서서
더불어서 강력하게 중국의 정권 교체도 추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 가치 동맹이라든지 그린 리커버리, 그러니까 녹색 부흥과 관련된 부분에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정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좀 굽히질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중국이 이런 압박에 대해서 미국에게 좀 양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협조를 하겠지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합의본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핵심적인 이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 또 홍콩 위구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내셔널리즘을 이용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지난 9년간 추진해왔던 게 중국의 꿈, 우주 강국, 군사 대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행사가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 주석의 상기 임기가 결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런 이익 없이 미국에 좀 굴복했다는 인상을 준다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꿈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강대강 긴장 국면이 좀 더 조성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모두 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끼인 나라, 우리나라가 좀 힘든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외교 전략이 필요할지 소장님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우리의 외교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고요. 또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시장 가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에 우리는 언제든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웃 국가고요. 우리나라 전체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TSMC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5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지만 중국에도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는 국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 B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국 비중을 상당히 좀 낮춰야 되겠고요. 또 이와 관련된 새로운 공급망을 현재로서는 찾아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국가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고용 계획이라든지 신규 투자 계획, 또 기술과 관련된 R&D 투자 과 관련해서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우리 정부도 빨리 국가 전략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층적인 안보망도 같이 확보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또 신규 투자해야 될 산업들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게 되면 여기 또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공동선언문에는 현재 실무자 간에 협의됐던 부분이 백신 문제, 반도체 협력, 한미 동맹과 관련된 강화 부분의 문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 반대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들어가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하게 반대해서 이 부분은 빠진다고 합니다. 그 대신 좀 완화된 표현이 주권이라든지 영토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 그리고 주변국에 위배되지 않는 서로 공동의 이익
이익을 찾아 나가는 이런 협력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중국의 우려를 좀 덜 수 있고요. 미국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좀 안정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면서 좀 전략이 짜질 것 같습니다. 이 모호함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또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이 협력을 해서 다층적인 안보망을 통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미국과 그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미국에 40조 원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반도체 가치 동맹에 이번에 함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중국의 통신 장비를 그 배제하는 크린 네트워크 참여 문제도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 리커버리라고 해서 녹색 부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한미 군사 동맹 강화, 또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예민하게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영향력 행사, 또 우리나라의 군사나 외교적인 압력이 좀 더 강해질 그 명분이 된 것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우려가 부분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계속해서 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미국과 북한인데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북한의 취하는 입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들어보기 전에 좀 화면으로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부터 보면 전략적인 인내와 거리두기를 하고 했었고요. 또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요, 일괄 타결과 톱다운 전략을 취했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성과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인 접근으로 외교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북 압박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소장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또 외교를 한다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이 섰기 때문에 빅딜에 의해서 완전 타결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때 일괄 타결보다는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는 오바마 쪽에 조금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여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는 하겠지만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스몰 딜, 아무래도 중간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를 발판으로 해서 단계적인 합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게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한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관련된 대응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중국 변수에 좀 묶여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부차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쨌든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미국이 변화를 좀 취할까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간에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쪽을 이야기를 오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현재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공동선언문에 완전한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일괄 타결을 위해서 제재 해제라든지 정상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같은 구체화되는 그 계기는 이번에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이번에 군사동맹 강화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쿼드 플러스의 비교적 소규모지만 관여하는 정책 쪽으로 우리가 기울었다는 점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비핵화 협상 재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이 지금 중국과도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또 인권 문제잖아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들고 나오게 된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인권 외교를 다시 회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인권 문제에 상당히 예민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공도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는 이야기들이 이번 그 정상회담 문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는 여기에 더 나가서 미얀마 시민에 대한 그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당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 간의 그 해결해야 될 인권 문제, 대화와 관련된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남북 공동선언문을 만들게 될 텐데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중국이 또 크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좀 반발할 만한 내용이 들어갈지 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로키 그러니까 억제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대만과 관련된 보다는 양안 문제를 애둘러서 표현을 할 것으로 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 일본처럼 공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 군사 동맹 강화라든지 또 우리가 쿼드 플러스와 관련된 참여와 관련해서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선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나 군사적 압력은 어느 때부터 1층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가 된다면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한반도를 두고서 진짜 헤게모니 싸움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패스, 레오캠바이오, 알테오젠 등이 매우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SGM, 월덱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수급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즉 이제 전차 군단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자면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전장이 갑자기 급락하게 돼서 지금 현재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 이제 미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는 계속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오전장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특히나 이제 중국의 선물 시장에서 철강석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이끌었었던 경기 민감주, 철강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락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철강, 은행 업종 등 경기 민감주는 약세 흐름, 그리고 수출 증가 기대감이 힘입어서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네, 이 시각 시황 말고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만남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문 대통령 시간 19일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공식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우리 시간으로는 22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또 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기념공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함으로써 21일 일정을 마치고요. 또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를 예방한 뒤 애틀랜타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공장도 방문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요.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대북정책, 쿼드 참여,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먼저 한미동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독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대북정책 분야 보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공동선언 계승에 관한 내용이 이 공동성명에 담길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특히 미국이 최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낸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북한의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쿼드 참여입니다. 네, 우리 정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쿼드 참여국들과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사안별로 어떠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의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백신 문제죠. 당장 안정적인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스와프,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한 아시아 백신 허브국 조성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입니다. 미국 주도의 기술 동맹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관련 기업인 삼성과 SK 등이 동행한 만큼 미국 내 투자 계획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주요 의제와 쟁점 살펴봤고요.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대미 투자와 이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 간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외교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 현대차, LG, SK 4대 그룹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투자 규모는 4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초기 대미 투자액의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협력 반대급부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 쿼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대 협력 분야가 백신, 신기술, 기후 변화 등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쿼드 참여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상회담 일정과 또 의제 그리고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 이용석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또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정보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크게 조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 관련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업주를 잘 체크하시면 일단 큼지막하게는 뭐 4개 정도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겸역주 해가지고 4개 정도의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서 국내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피해를 입은 종목으로 좀 언급이 됐었죠. 이렇게 중국의 보복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변동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엔터테인먼트나 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일단은 뭐 우리가 미국과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압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된 업체들은 사실 이게 좀 드리면 수출 관련된 업체들은 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사실 상승을 만들려다가 일단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일단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방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미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보다는 추후에 좀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중국을 굉장히 조금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이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중간중간에 조심하시면서 뭐 큰 관점에서 끌어가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수혜주가 어떤 거가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이 지금 피해를 입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네. 들어볼 수 있으면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조금 한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중국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지금은 경기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들이 많기 때문에 뭐 카지노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좋고 여행 관련주를 보시거나 화장품 관련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뭐 히토류나 방산주도 잘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반대방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사실 뭐 K-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블 섹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재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신다면 일단 거의 다 이제 소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료나 그런 것들 잘 보신다면 수혜를 입을 그런 업종들이 아닐까라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 다시 그쵸. 살펴보자라는 네. 말씀이고 또 소비재, 음식료, 경기 회복주들 말씀해 네.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련주들처럼 그동안에 중국의 보복에 좀 밀렸었던 종목들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네. 일단은 기존에 제가 조금 공략을 노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뭐 다른 것들보다 뭐 클리오나 코리아나 정도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 화장품 관련주가 차트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지켜봤던 그런 종목이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진핑 방안이 조금 어그러지고 일단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잘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일단 차트상 보셔도 상승이 1파가 나오고 이제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되려던 이런 부분에서 꺾이고 이제 잘 가지 못했는데 지금 그만큼 오히려 옆으로 좀 니어가고 답답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매집이 그만큼 더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신다면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소비재나 이런 것들 잘 보신다면 다른 것들보다 어떤 것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천천히 매수를 하고 매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좋지만 이런 우리 심리라는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좀 자극시킬 것인가. 단순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린다고 해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누군가 매물을 받아줘야, 물량을 받아줘야 주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상승이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바닥권이고 천천히 옆으로 좀 니어가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못해도 이제 9,000원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집을 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늘어진 그런 관점. 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화장품 관련주는 특히 더더욱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기존에 이제 코리아나나 이런 차트를 만들었던 종목들 차트가 좀 훼손이 돼서 답답하신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조금은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2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일단 25,000원, 3만 원까지 3만 원 이상까지는 목표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 연우도 좋은 화장품 관련주죠. 일단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조금 중간중간 언급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35,000원, 4만 원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뭐 꿈쩍꿈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해서 다시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많이 쉬기도 했고 사실 경기 재개에 대해서 지금 재료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떨어진다고 걱정 필요 없이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나가시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이상 22,200원 자리인데 이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 관련주는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여행 관련주는 선반영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 뭐 경기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여행을 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구나. 이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조금 느리고 답답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어쨌든 지금 소비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식료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양사 정도 체크하시면 음식 업종은 일단 삼양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다면 천천히 조금 더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뭐 삼양사, 삼양홀딩스의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정배열 초기에서 점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상한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도 오고 있고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힘은 굉장히 가볍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10,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승했던 뭐 FNF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남북 경협과 조금 묶여서 움직인다면 뭐 신원이나 뭐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신원 정도, 다른 종목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아난티 정도, 아난티랑 신원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많이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난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협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원을 저 종목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지노 여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소비재 말씀해 주셨고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관심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는 지금 당장 매수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형주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주식은 물론 선반영돼서 움직이는데 종목 자체도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조금 살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뭐 아시자면은 사실 뭐 기업의 이런 성장성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다 반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뭐 반도체 파운드리나 반도체 2030 해가지고 최근에 삼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든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 이제 투자가 더 들어간다. 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 할 거야라는 그냥 의지 정도를 보이는 것인데, 뭐 그걸로는 주가의 흐름을 좀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큰 성장성, 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버핏처럼 돈이 많다면 투자를 그냥 떠서 끌면 괜찮지만 그게 자금이 좀 한정돼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상승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 이제 슬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제가 5,000~6,000원 사이 구간에서 작년 여름쯤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뭐 지금도 잘 가고 있고 뭐 상승하고 또 누르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차트가 조금 깨져 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깨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좀 피하시고, 사실 주가가 제가 종목 진단할 때 마가인박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에도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에 안 차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표 가격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안 팔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오히려 그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개인 투자들 지분율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기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해관계가 딱 합치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실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베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베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그런 부분들,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작용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주식 공부하신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많은 것들을 보시는 게 사실 은연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관점으로 어쨌든 지금 대형주, 선행해서 움직인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 IT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강조해 주셨던 수혜주들이 뭐 화장품, 엔터주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 거기에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여행 카지노까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은 좀 단기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매도 관점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큼지막한 그런 코스피 같은 것들은 이제 상하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좀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섹터가 형성이 될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반도체나 아까 말씀 배터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대형주 딱 떠오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 하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떠오르실 거고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 가 움직인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름택이 네. 어쨌든 이렇게 움직인다는 과정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네,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네.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 잘 보신다면은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름표 움직이는 때문에 과정에서는 현 시장에서 이제 주도하는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도할 만한 섹터가 무엇인지 좀 찾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막을 나가고 있는데 좀 멀리 보는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터지셨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와 매도 관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날 수혜주들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충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백신 관련한 섹터 대전망 오늘 저녁 9시에 주요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082번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자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